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100조 원짜리 계약이 공중에 떠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임원 수십 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죠. 경비원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끌려나가던 구두닦이 소녀가 스페인 거물 투자자의 말을 완벽하게 받아친 겁니다. 모두가 그의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이 틀어진 줄 알았죠. 하지만 소녀는 달랐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어떤 어른도 알아듣지 못한 그의 외침을 이 아이만 이해했거든요. 저분 화난 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쉬겠대요. 그 순간 천억 자산가의 몸이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소녀의 외침이 1분만 늦었어도 그는 타국 땅에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날 파산 직전이던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구두닦이 소녀가 회장이 전 재산을 걸고 30년간 찾아 헤맸던 핏줄이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위기가 터졌습니다. 글로벌 복합물류 기업 태양그룹의 운명이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거든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연쇄부도가 터집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죠. 서울 한복판 초호화 호텔 로비. 윤태석 회장은 초조한 얼굴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벌써 20번도 넘게요. 오후 3시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 태석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심장 이상 증세의 전조였죠. 태석은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어 약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식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태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해외 귀빈 일행이었어요. 까다롭고 즉흥적이며 감정에 따라 협상 테이블을 뒤집어 버리기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죠. 통역사 없이는 말 한마디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통역사는요? 급하게 수소문 중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태석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도연 전무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하늘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죠. 도연의 눈빛이 묘하게 번들거렸어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통역사의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는지를요. 한편 로비 구석 대리석 기둥 뒤편에는 아주 작은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올해 겨우 12살 구두닦이 소녀 박세라였어요. 세라는 자기 몸짓만 한 구두통을 품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볼이 홀쭉하게 패어 있었고 입술은 허옇게 터져 있었죠. 운동화는 너무 낡아 발끝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구두약을 만지느라 손등은 여기저기 부르텄습니다. 세라는 VIP들의 구두를 닦으며 슬쩍슬쩍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부자 손님 구두 하나만 닦으면 오늘 저녁은 굶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보안 요원이 기둥 뒤에 숨은 세라를 발견했습니다. 험악한 얼굴로 다가와 세라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죠. 이 꼬맹이가 어딜 들어와? VIP 구역이야. 당장 나가. 세라가 발버둥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한 번만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어요. 세라의 구두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와르르 굴러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회전문이 돌아가며 해외 귀빈 일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귀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외국어로 거칠게 고함을 질렀어요.
통역사가 없으니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태석과 임원들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저분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귀비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던 세라가 갑자기 멈췄어요. 세라의 귀에 귀빈의 말이 쏙쏙 박혀 들어왔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준 테이프로 수천 번 들었던 영어였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분은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세라는 귀빈의 말 속에서 건강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세라가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른들 수십 명이 일제히 그 꼬질꼬질한 아이를 쳐다보았죠. 세라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분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숨을 못 쉬겠다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귀빈이 윽 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라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호흡 곤란이었던 겁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세라가 귀빈 앞으로 달려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치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세요? 귀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가 곧바로 태석을 향해 통역했습니다. 회장님, 응급 처치 필요해요. 탄산수 주시고 눕히지 마세요. 의무팀 빨리요. 직원들이 불이 나게 뛰었습니다. 세라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귀빈의 등을 두드리고 손바닥을 지압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귀빈이 크게 숨을 내쉬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계약 파기는 중단되었어요. 세라 덕분이었죠. 귀빈이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태석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세라의 얼굴을 가까이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태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왜 이렇게...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한편 저 멀리서 도연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낮게 중얼거렸죠. 저 아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도연의 눈빛에 처음으로 살기가 어렸습니다. 세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목에 걸린 작은 캡슐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나 지금 뭘 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12살 구두닦이 소녀가 태석이 평생 찾던 운명의 핏줄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호텔 VIP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결단을 내렸어요. 12살 구두닦이 소녀 세라를 임시 통역으로 옆에 두기로 한 겁니다. 그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난 건 강도연 전무였어요. 회장님, 정신이십니까? 검증도 안 된 아이에게 회사 운명을 맡기시겠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세라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구두통 끈을 꽉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 자리에 없어. 더 들을 말 없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귀빈 측은 처음부터 까다롭게 나왔어요. 조건을 바꾸고 수치를 높이고 이것저것 따져 물었죠. 세라는 귀빈의 말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귀빈 대표가 발언 중에 미묘한 표현 오류를 범했어요. 옆에 있던 수행원조차 눈치채지 못한 작은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저분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라가 귀빈의 말을 다시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숫자 하나, 조건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귀빈 대표의 눈이 커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협상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귀빈 대표가 다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까 진정되었던 호흡 문제가 또 나타난 겁니다. 세라가 재빨리 상황을 읽었어요. 회장님, 의료진 불러주세요. 저분이 지금 약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세라의 통역은 정확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해 귀빈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요. 귀빈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귀빈 대표가 세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태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세운 선택이 옳았소.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눈으로 세라를 바라보았죠.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마침내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기를 탈출한 겁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안도의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 하나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지켜낸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도 단 한 사람만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요. 강도연 전무였습니다. 도연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척했지만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라가 귀빈과 악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태석이 세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세라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들리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태석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의 억양, 발음, 말투,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태석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니까요. 한편 도연은 텅 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응시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도연의 손가락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저 아이 배경 전부 파악해. 오늘 안에. 전화를 끄는 도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같은 시각, 세라는 텅 빈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목에 걸린 작은 캡슐을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남겨준 유일한 물건이었죠. 세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오늘 잘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을 굶었거든요. 하지만 세라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오늘 하루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 그게 배고픔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 뒤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도연의 차가운 눈이 세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계약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세라를 조용히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화려한 의전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죠.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따끈한 음식들이 하나둘 놓였어요. 스테이크, 스프, 빵, 샐러드. 세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바로 손을 대지 않았어요. 포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주위를 힐끗힐끗 살피더니 그제야 아주 천천히 먹기 시작했죠. 한 입, 씹고 삼키고 또 한 입. 얼마나 오래 굶었던 걸까요? 세라는 접시를 끝까지 비우지 않았습니다. 절반쯤 먹다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배 안 고프니? 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혹시 나중에 먹을 수 있으면 해서요. 그 순간 태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에게 나중은 늘 불확실한 거였어요. 다음 끼니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지금 다 먹지 못하는 겁니다. 태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컵에 손을 뻗는 세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물을 반만 채웠어요. 가득 따르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온 아이였죠. 넘치면 안 되고 남으면 안 되고 욕심내면 안 되는. 태석은 설명할 수 없는 결핍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겪어온 시간이 행동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라가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남은 떡갈비 조각과 빵을 조심스레 그 안에 담기 시작했죠. 태석이 당황하여 세라야, 모자라면 더 시켜주마. 그건 식어서 맛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봉지 입구를 꼭 묶으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서. 내일 아침에도 이 맛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사실은요, 내일은 또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서 겁이 나거든요. 세라의 덤덤한 고백에 태석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12살 아이의 가방 속에 든 것이 인형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비닐봉지라는 사실이 태석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 입구에서는 강도연 전무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세라가 웃는 순간 그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 배경만 확인해. 조용히. 전화를 끄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저 아이가 회장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태석이 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밤새 밖에 있으면 안 되니까. 세라의 눈이 커졌어요. 괜찮아요. 깔 데 있어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 가든 오늘은 안전한 곳에서 자야 해.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오늘 밤도 역 근처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잘 생각이었습니다. 태석은 세라를 데리고 호텔을 나섰어요. 회장 전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머뭇거리다가 차에 올랐어요.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차량이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라는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었고 따뜻한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에게는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세라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순간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도연은 전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파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20년도 더 된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리며 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스페인 지사사고 보고서.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도연은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만 없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도연의 가슴 속에서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정체가 밝혀지면 자신이 20년 전에 묻어버린 일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 도연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김 실장, 계획을 세워야겠어. 저 아이를 회사에서 밀어내야 해. 전화를 끄는 도연의 얼굴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한편 차 안의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목에 캡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준 유일한 물건이었죠. 세라는 눈을 감고 아빠와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지하방. 아빠는 매일 밤 고장난 카세트 기계를 고치며 어린 세라에게 낡은 테이프를 틀어주곤 했죠. 배가 고파 우는 세라를 낡은 외투로 감싸 안으며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미안해. 아빠가 장난감은 못 사줘도 이 테이프 안의 세상은 다 줄게. 이 말을 배우면 넌 어디서든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꼭 할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시거든. 아빠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세라의 손에 그 MP3을 쥐어주며 할아버지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세라는 차가운 폐건물 바닥에서 아빠가 불러주던 스페인어 자장가를 아주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그건 노래가 아니라 세라가 이 모진 세상을 버텨온 유일한 주문이었습니다. 세라가 작게 속삭였어요. 아빠, 오늘은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도연 전무는 전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세라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도착한 겁니다. 도연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고아원 기록 없음. 정식 등록된 보호자 없음.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혼자 생활한 흔적 다수 확인. 도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찜질방, 지하철역, 공원 벤치. 세라가 잠을 잔 곳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도연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거지 아이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이제 알겠군. 그때 또 다른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라의 낡은 가방에서 발견된 물건 목록이었어요. 스페인어 단어장, 그리고 작은 MP3 플레이어.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MP3라니,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도연은 부하에게 지시했어요. 저 MP3 파일 일부 확인해. 어떤 내용인지 알아내. 잠시 후 부하가 녹음 파일 일부를 전송해 왔습니다. 도연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섞인 스페인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숨이 가쁘고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도연은 급하게 이어폰을 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에서 태석 회장이 세라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회장이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왜? 도연의 가슴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질투, 그리고 공포. 질투는 간단했어요. 20년 넘게 회장 곁을 지키며 쌓아 올린 자리. 후계자의 가장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저 꼬맹이 하나가
모든 걸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공포였어요. 저 MP3 안에 담긴 목소리. 만약 그게 도연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도연이 20년 전에 묻어버린 일이 모두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없애야 해. 도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김 실장, 시나리오 하나 짜. 저 아이를 회사에서 밀어내야겠어. 전화를 끄는 도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세라가 어디를 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뭘 만졌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한편 세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로비에서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목에 걸린 작은 캡슐을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남겨준 유일한 물건이었죠. 세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요즘 따뜻한 밥 먹고 있어. 이상하지? 세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세라는 몰랐습니다. 저위 전무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태석 회장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오래된 스페인어 자장가였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회장님, 그 노래 어디서 들으셨어요? 태석은 멈칫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자꾸 입에 맴돌아. 태석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는 걸까요? 하지만 태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장가가 바로 세라의 MP3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평온하던 태양그룹 본사에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해외 귀빈과의 최종 서명을 앞둔 계약 문서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었죠. 수치가 뒤바뀌고 조항이 삭제된 문서를 본 윤태석 회장은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단숨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태석의 앞바람을 가르며 강도연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 독사 같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도연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더군요.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외부인은커녕 우리 직원들도 함부로 못 만지는 기밀 서류에 누가 손을 댔는지. 스크린 속에는 세라가 빈 회의실에 들어가 테이블 주변을 서성이는 CCTV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연이 IT팀을 매수해 교묘하게 짜깁기한 가짜 영상이었죠. 도연은 사색이 된 태석을 몰아붙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증도 안 된 구두 닦기 거짓 꼬맹이를 들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으려 작정한 게 분명합니다. 태석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거든요. 게다가 이사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당장 내일 터질 부도 위기에 태석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세라는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낡은 구두통을 품에 꼭 껴안고 태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면 자랑하려고 아껴둔 영어 단어장을 매만지면서 말이죠. 그때 도연이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다가와 세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도둑질이야. 내가 만진 문서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세라는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질려버렸죠. 세라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회장님 믿어주세요. 하지만 태석은 차마 세라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기세등등하게 세라의 낡은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와르르 쏟아진 물건들 사이에서 세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낡은 MP3가 튀어나왔죠. 도연은 그것을 구두발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증거네. 여기다 회사 기밀이라도 녹음해서 팔아넘기려 했지? 이 근본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거 우리 아빠 목소리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세라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도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보안 요원들의 손길이었습니다. 도연은 태석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회장이 침묵하는 틈을 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내쫓아.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호텔 회전문이 열리고 세라는 짐짝처럼 빗줄기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는 마치 세라의 마음처럼 무겁고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죠. 세라는 진흙탕 바닥을 기어다니며 흩어진 아빠의 흔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빗물과 섞여 흘렀지만 아픔보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세라는 멀어지는 호텔 로비를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습니다. 회장 할아버지, 저 진짜 아니에요. 아빠가 착하게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대한 문은 굳게 닫혔고 세라는 차가운 빛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로비 안에서 창밖을 지켜보던 태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파왔지만 무너져가는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발을 묶어버렸던 것이죠. 과연 이 가련한 어린 영혼은 이대로 차가운 거리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 지나고 차가운 안개가 자욱한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세라는 폐건물 처마 밑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며 잠들어 있었어요. 비에 젖은 옷은 피부에 착 달라붙어 딱딱하게 말라가고 있었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품속에는 아빠의 MP3을 마치 목숨처럼 꼭 안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세라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떴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했고 무릎의 상처는 바지에 달라붙어 쓰라렸죠. 세라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MP3을 확인하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 속 배터리 표시가 빨갛게 깜빡이며 곧 꺼질 듯 위태로웠거든요. 안 돼. 아빠 목소리 못 들으면 안 되는데.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파일이 재생된 거예요. 거친 숨소리와 주변의 소음이 섞여 들려왔고 아빠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 진실만은, 이 녹음이 언젠가 내게 꼭 닿기를 바란다. 잡음이 심해지더니 툭 하고 소리가 끊겼습니다. 세라는 멍하니 서 있다가 왈칵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빠. 세라는 MP3을 가슴에 대고 결심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반드시 회장 할아버지께 들려드려야 한다고 말이죠. 같은 시각 윤태석 회장은 집무실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책상 위엔 세라의 신상 자료가 널브러져 있었죠.
고아원 기록 없음, 보호자 없음. 종이 가득 적힌 외로운 흔적들을 보며 태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아이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날까? 태석이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가. 세라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태석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로비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곳엔 엉망진창이 된 세라가 서 있었어요. 옷은 흙탕물 범벅이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세라는 태석을 보자마자 MP3을 내밀며 또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들려드릴 게 있어요.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집무실로 자리를 옮긴 세라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빠의 목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세라야, 아빠가 미안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석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30년 전 해외에서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했거든요. 태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아들. 정우 목소리가 왜 여기서?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세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들과 똑 닮은 눈매, 코끝, 그리고 입술까지. 태석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가여운 소녀가 바로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도연 전무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저 MP3 속에 진실이 들어있어. 저게 세상에 나오면 난 끝이야. 도연은 곧바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살벌하게 명령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MP3을 없애. 아이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하란 말이야. 태석은 세라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세라야, 이제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태석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창밖의 먹구름은 다시금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라는 이 마지막 위기를 넘기고 할아버지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10시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는 으스스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세라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안가로 이동시키기로 했죠. 하지만 강도연 전무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세라는 품속에서 낡은 MP3을 꺼내 가슴에 꼭 댔습니다. 깜빡이는 붉은 배터리 표시등이 마치 꺼져가는 생명줄처럼 위태로워 보이더군요. 세라는 보랏빛으로 변한 입술을 깨물며 작은 기계에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듯 웅크렸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힘내. 할아버지한테 아빠 목소리 들려줘야 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온하던 도로에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들며 차선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크게 요동쳤고 세라는 앞으로 거칠게 쏠리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뒤따르던 검은 승용차들에서 복면을 쓴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문을 잠갔지만 둔탁한 망치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차 안에서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세라 양, 반대편 문으로 뛰세요. 어서요. 세라는 본능적으로 차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칠흑 같은 숲속으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죠. 가시 덩굴이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깨졌지만 세라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내들의 거친 발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숨통을 조여왔거든요. 세라는 겨우 발견한 폐허가 된 건물 구석, 낡은 괴짝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그때 바로 머리 위에서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나? 아니, 놓치다니. 오늘 밤 안에 그 계집애 처리 못하면 너희 목숨도 없어. 남자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강전무의 비릿한 목소리에 세라는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MP3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력이 기적처럼 숨을 불어넣더군요. 그런데 그곳에선 아빠의 자장가 대신 30년 전의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아, 제발. 우리 아이만은. 형님, 걱정 마세요. 형님이 사라져야 제가 회장님이 됩니다. 세라는 걱정 마시고요. 세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12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이죠. 하지만 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꼭 할아버지한테 알려줄게. 다음 날 오전 태양그룹 본사 로비는 신임 회장 추대 협상을 위해 모인 임원들과 귀빈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전무는 이미 승전고라도 올린 듯 거만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죠. 윤태석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협상을 시작하죠. 통역사는 도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 회의장 문이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 수척해진 윤태석 회장과 그 옆을 당당히 지키고 선 세라가 있었습니다. 꼬질꼬질하던 구두 닦기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세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통역은 내 손녀가 직접 할 걸세. 태석의 천둥 같은 호통에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미치셨습니까? 저 거짓 꼬맹이가 무슨... 그때 세라가 품 안에서 낡은 MP3를 꺼내 회의용 마이크 앞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30년 전 강 전무의 비열한 범죄 공모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의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한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번갈아가며 통역하듯 외쳤습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30년 전 당신이 우리 아빠를 버렸을 때 아빠는 이 캡슐 속에 진실을 담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도연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 MP3을 뺏으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태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도연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녀까지 건드려? 내 놈이 태양의 핏줄이라고? 짐승보다 못한 놈. 도연은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이건 조작이야.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연의 악에 바친 비명이 회의장을 울릴 때 세라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도연이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스페인어이면 계약서를 집어들었죠. 세라는 그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차갑고 또또하게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계약서 7조의 할아버지를 경영해서 배제한다는 독소 조항을 숨겼죠. 당신이 우리 아빠를 버리고 할아버지의 눈을 가렸지만 아빠가 남긴 이 소리는 가리지 못했어요. 이제 당신이 우리 아빠가 겪었던 그 춥고 외로운 곳으로 갈 차례예요.
세라의 입에서 자신의 범죄가 완벽한 언어로 폭로되자 도연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태석은 그런 도연을 향해 지팡이를 내리치며 서슬퍼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손녀 입에서 내 죄를 낱낱이 듣는 것이 내 놈 인생 최고의 수치이자 형벌인 줄 알아라. 도연이 비참하게 끌려나간 뒤에야 회의장에는 진정한 정의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태석은 세라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숨결, 그리고 모진 풍파를 견디고 돌아온 손녀의 작은 온기에 노 회장은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세라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아빠 목소리 따뜻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창밖에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눈부신 햇살이 병실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라의 앞날에는 굶주림과 추위 대신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는 축복의 빛이었죠. 세라가 다시 눈을 뜬 곳은 하얀 천장이 보이는 조용한 병실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 대신 은은한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세라는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윤태석 회장이 퉁퉁 부은 눈으로 세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 할아버지, 여기 천국이에요? 저 이제 죽은 거예요? 태석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세라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가, 여기는 병원이야. 내가 살았다. 할아버지가 널 살렸어. 세라는 안도감보다 두려움이 앞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경찰 아저씨는요? 저 감옥 가요? MP3 진짜 안 훔쳤는데. 죽다 살아난 순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의 모습에 태석 회장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석 회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안다. 다 알아. 훔친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어. 내 아빠가 너한테 준 소중한 보물 맞단다. 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태석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친할아버지다. 내 아빠가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란다. 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라고요? 진짜요? 세라가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널 못 알아보고 쫓아내서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태석 회장은 12살 손녀를 품에 꼭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세라도 할아버지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병원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태석 회장은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붉은 도장을 확인하고는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제 손녀를 죽이려 했던 악마를 심판할 차례였기 때문이죠. 태석 회장은 세라를 포근하게 눕히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강 전무 그놈 어디 있나? 네, 회장님. 현재 지하 보안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성큼성큼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보안실 의자에 묶여있던 강도연 전무는 태석 회장이 들어오자마자 악을 썼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고소할 겁니다. 태석 회장은 대꾸도 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강 전무는 서류를 보자마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아, 친손녀였군요. 저는 가짜인 줄 알고 회장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태석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유일한 핏줄을 납치하고 죽이려 했느냐? 강 전무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자 태석 회장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아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찾아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용서,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녀까지 건드리고도 용서를 바래. 태석 회장의 호통에 강 전무는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태석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경찰 불러. 납치, 살인 미수, 횡령까지 싹 다 넘겨버려. 강 전무가 질질 끌려나가며 괴성을 질렀지만 태석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묵은 가슴속 응어리가 드디어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태석 회장은 다시 세라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잠든 세라의 머리맡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안 죽어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랑 따뜻한 밥 먹고 싶어요. 태석 회장은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평생 먹여주마. 창밖에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눈이 부셨습니다. 바로 박세라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로비에서 쫓겨나던 꼬질꼬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따은 세라는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재벌가 손녀였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세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어요. 세라는 눈이 부셔 깜빡거렸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죽은 아들의 핏줄이자 태양그룹의 유일한 적통, 제 친손녀 박세라입니다. 기자들의 탄성과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유전자 일치율 99.99%라는 결과지가 띄워졌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후들거려요. 태석은 껄껄 웃으며 세라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세라 아주 잘했다. 대장부처럼 씩씩하더구나.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 잃어버렸던 낡은 구두통이었어요. 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구두통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태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라야, 저 낡은 건 왜 찾은 게냐? 이제 구두는 안 닦아도 되는데. 세라는 구두통을 소중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거 아빠가 처음 만들어준 거예요. 힘들 때 이걸 만지면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세라의 눈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잊지 않을래요. 배고팠던 거, 추웠던 거. 그래야 나중에 저처럼 힘든 아이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태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고작 12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태석은 세라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야지.
내 말이 100번 옳다. 넌 나보다 훨씬 큰 그릇이구나. 며칠 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추모 공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언덕을 올라 비석 앞에 섰어요. 세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비석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우야, 아비가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태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밖에서 그 고생을 하며 죽어갈 때 아비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세라가 조용히 다가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떨리는 등을 토닥였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는 할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늘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세라는 품에서 MP3를 꺼내 비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이 MP3 덕분에 할아버지 만났어. 나 이제 안 굶어. 세라는 비석에 새겨진 아빠 이름을 보며 방긋 웃었어요. 아빠는 거기서 안 아프지? 나 클 때까지 지켜봐줘. 할아버지한테 효도 많이 할게. 태석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세라의 손을 꼭 잡고 비석을 향해 말했어요. 들리느냐, 정우야? 내가 남긴 이 보물 같은 아이,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우마. 30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거대한 바위가 비로소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석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한 냄비가 식탁에 놓였어요. 세라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진짜 맛있어요. 호텔에서 먹었던 것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요. 태석은 아이처럼 잘 먹는 세라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구나. 많이 먹거라. 세라는 밥을 국물에 말아서 크게 한 입 먹었습니다. 볼이 터져라 오물거리는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배부르게 만들었죠. 태석은 문득 지난날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세라는 남은 밥을 비닐봉지에 싸가려던 아이였습니다.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서 벌벌 떨던 그 작은 손.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걱정 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세라가 태석의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저 시집가는 것도 보시죠. 그래, 증손자 볼 때까지 악착같이 버틴다. 식탁 위에 훈훈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낡은 구두통이 조명 아래 놓여 있었어요. 가난했던 과거였지만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았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세라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언젠가요? 엄마도 찾고 싶어요. 태석이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함께 가자.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집은 영원한 봄날 같았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핏줄,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빛을 발하고 피로 맺어진 인연은 어떤 폭풍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이 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란의 집처럼 포근한 온기와 행복이 가득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즐거움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이 됩니다. 황금빛 사연 세상이었습니다.